아들 내외가 저를 여관에 재웠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충남 예산에서 3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에게 맛있는 사과를 보내주려 했지요.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에 손님을 모시기로 해서요. 결국 저는 아들 집 근처 모텔에 가게 됐습니다. 방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창밖으로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만 보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모텔에서 자려고 평생을 바쳤나? 그날 밤 제 마음속에 평생 쌓인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올여름은 유독 햇살이 좋아서 사과가 아주 달고 맛있게 익었답니다. 서울 아들 내외에게 좀 보내주려고 제일 실한 놈들로만 골라 정성껏 박스에 담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요. 이번 주말에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내가 서울 가는 게 불편한가 싶어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할 순 없었지요. 괜찮다. 내가 뭐 아들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리 말해주니 좋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며느리가 보내준 주소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꽉 안아주려 했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고 웬 낯선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요. 친구가 모시러 갔을 겁니다.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친구라며 젊은 남자가 나타나 저를 차에 태웠지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우리 아들 집이 아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모텔이었지요. 어머님, 저희가 집에 손님을 모시게 되어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미리 근처 호텔을 예약해뒀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편하게 주무세요.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내린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이라는 말과는 달리 모텔 간판은 낡고 녹슬어 있었습니다. 며느라 집에서 자면 되지 않니? 내가 뭐가 불편하다고. 제 말에 며느리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신경 쓰시게 할 순 없죠. 여기서 푹 쉬세요. 카드 놓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곤 제 손에 카드를 쥐어준 뒤 차는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차마 붙잡을 수도 없었지요. 저는 그렇게 낡은 모텔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낡은 모텔방에 홀로 남겨지니 이불을 덮어도 한기가 들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휘황찬란한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이었지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릴 적 아들이 저를 보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는 귤을 사주려고 저는 새벽까지 밭일을 했더랬죠. 겨울찬 바람에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이구, 우리 서준이 엄마 말 잘 들어서 좋겠다. 참 부럽네. 남편은 늘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잘 키웠다며 우리 집 보물은 서준이가 아니라 저라며 항상 제게 고마워했지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서울로 유학 갈래요.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남편이 남겨준 밭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성공을 뒷받침했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 모텔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모텔방에서 자려고 평생을 바쳤나? 아들한테 부담 줄까봐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키웠는데,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자식이 나를 손님처럼 취급하다니. 호텔이라는 며느리의 말과 달리 모텔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눅눅한 이불을 덮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저는 아들 부부에 대한 분노보다 그동안 제 인생에 쌓여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저는 평생의 한을 터뜨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모텔을 나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 이 아파트 좀 팔려고요. 네, 이 아파트요? 혹시 몇 동 몇 호이신지. 제가 말하는 아파트는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갤러리아 포레였습니다. 직원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촌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팔기에는 너무나 비싼 아파트였겠지요. 어머니, 혹시 아드님과 함께 오신 게 아니세요?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분들과 상의를. 직원은 제게 아들 부부를 불러오라며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어젯밤 모텔방에서 모든 결심을 마친 뒤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이랑 얘기 다 끝났어요. 이걸로 확인하시고 매매 내놔주세요. 직원은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는 바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지요. 직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소유주가 어머니 성함이시네요? 네, 제가 김순덕이에요.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사업 자금 대출 때문에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증여세를 아껴야 한다며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 바꾸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에 그냥 두라고 했었지요. 그 결정을 내렸던 저의 과거가 그날 밤의 서러움을 갚아줄 유일한 열쇠가 되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직원 앞에서 저는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직원에게 매매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고 부동산을 나서는 순간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이 곧 팔릴 거라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크게 실패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고 자신들은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며느리는 숨 가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다 아실까봐. 그래서 제가 감히 어머님을 모텔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들의 감기도 며느리의 바쁜 일정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저를 모텔에 보낸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당한 서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손님 취급을 당했다는 그 모욕감과 상처는 돈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치유될 수 없었으니까요. 내가 모텔에 나를 재운 순간 나는 너희가 사는 집을 팔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에 찬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통화를 끝내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동산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매 계약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저를 돈 없는 늙은이로 여겼던 아들 부부에게 이제 제가 가진 진짜 힘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마친 지 1시간이나 지났을까 아들 내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눈가가 빨개진 채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저희 다 끝장난단 말이에요. 며느리도 곁에서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감히 어머님을 모텔에 재웠습니다. 그건 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자신의 치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오시면 다 들통날까봐 그래서 감기에 걸린 척, 집에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척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연신 울면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아파트 없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 저희를 살려주겠어요. 아들 부부의 절규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생을 소중히 키워왔던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모텔에 재운 순간 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텔에 재울 땐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니?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 아파트 이미 매매 계약 진행했다. 아들 부부는 제 말을 듣고 경악한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지요. 제가 매매를 강행하겠다고 말한 후 아들 내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움직였지요. 며느리는 제가 찾아갔던 부동산으로 달려가 직원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부장님, 저희 어머니가 노망이 나셨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 매매는 절대 무효예요. 직원은 이미 제가 건넨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파트 매수자에게까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사지 마세요. 집에 귀신이 나와요. 저희 집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다고요. 며느리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가는 며느리의 치졸한 행동을 보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제게 가족이 아닌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평생 모아두었던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젊고 훤칠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충분히 힘드셨겠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를 강행했고 아들 부부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아파트 매매 소식은
결국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 찾아온 친척들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었으면 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친척 몇 명이 모여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잔뜩 날이 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망신 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내 집을 멋대로 팔아버렸잖아. 너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며느리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제 할 말을 이어갔지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아파트를 팔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저를 모텔에 재웠습니다.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 때는 아파트 경매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팔면 저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제 말에 친척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새빨개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준이가 왜 그래요? 사업 실패라니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미친 소리라니. 내가 미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변호사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이런 걸 왜 봐야 하는데요? 며느리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려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 안에 너희 사업 실패 내역이 다 들어있다. 내가 모텔을 예약한 기록,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매를 막으려고 했던 녹취록까지 전부 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더니 이내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친척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향해 분노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 어떻게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다 보고 들었으니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라. 며느리는 친척들의 비난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앞에 무릎 꿇고 흐느낄 뿐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한이 며느리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들 부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희망을 잃은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며느리 친정으로 도망가기 위해
돈을 마련했다면서? 그 돈 어디 있니?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손에서 돈이 든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둑한 현금이 들어 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들이 울면서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파트와 이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진짜 부는 이 돈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아들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의 정체는 바로 아들 부부에게 줄 새로운 아파트의 등기 서류였지요. 아들 부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줄 또 다른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 아파트는 너희에게 줄 선물이다. 이젠 너희가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깨달았기를 바란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제가 다시 사과밭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부부는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아파트도 돈도 다 돌려주었지만 그들을 향한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갈게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혼자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듯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괜찮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됐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준 깨달음은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라도 어머니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사과밭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라, 이 사과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먹고 자랐는지 아니? 내 아들처럼 말이다. 사람도 똑같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진정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저에게 한 사과를 듣고 자신도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까 우체부 아저씨가 제게 우편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불효한 며느리 박선영입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며느리가 왜 그토록 돈과 성공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늘 주눅 들어 살았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모텔에 모셨을 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어머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진정한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파신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며느리가 흘린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다시 한번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이 세상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편지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앙금들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직접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혼자 내려왔는지 며느리는 잔뜩 지쳐 보였지요. 어머님 저예요. 하며 며느리가 제 앞에 서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느꼈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측은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편지 쓰고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하려고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발을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욕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머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거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괜찮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토닥이며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화해하고 난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은 이윽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밥 먹어라. 엄마가 오랜만에 밥 해줬는데. 제 말에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슨 낯으로 엄마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내가 모텔에 재워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 제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냥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고백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아들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들은 저를 돈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진짜 재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아들은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본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한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화해하고 며칠이 지나자 저는 손주가 보고 싶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손주를 보자마자 저는 꽉 안아주었습니다. 손주도 제 품에 안겨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가 진짜 부자라고 했어요. 손주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손주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일까?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마음이 부자라서 우리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해줬대요. 손주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제가 원했던 인정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과 물질적인 것으로 저를 증명하려 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자라는 것을 손주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 손주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는 마음이 아주 부자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야. 손주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뿐만 아니라 손주에게까지 진정한 가치를 전달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와 손주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어색함과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과 감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만난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파트 매매 대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 돈 못 받아요. 이 돈은 엄마 돈이에요. 저희가 감히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이 돈은 너희가 잃었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돈 많다고 잘난 게 아니야. 진짜 부자는 겸손하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들 부부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꽉 끌어안았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말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다. 아들 부부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쫓는 대신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쫓으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들도 며느리의 행동에 실망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들을 제 시골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딸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립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한 가족인데 뭐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모두 잊고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저희 가족과 며느리 가족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지만 며느리가 제게 직접 끓여준 된장찌개를 밥상에 올리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끓일 줄 아는구나. 제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어색함 대신 따뜻한 웃음과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게 큰 가르침을 얻은 아들 부부는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한 투기를 좇는 대신 정직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사업을 구상하며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씀하신 그 꿀사과 있잖아요. 그걸로 사과즙을 만들어 보려고요. 농장 어르신들과 함께요. 아들은 이제 저를 돈으로 보는 대신 저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사과로 만들면 맛은 보장이지. 엄마가 아는 농장 어르신들 다 소개해 줄게.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와 밭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에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만 재미있네요.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 부부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정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들의 변화에 감사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밭일을 하던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김순덕 할머니,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나 봐? 아파트 그거 진짜 팔아버린 거 맞아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네, 팔았지요. 다 지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밭일도 돕고 저랑 매일같이 붙어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서울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참말로 대단하네. 다 김할머니 덕분이지. 나도 우리 아들 며느리가 말 안 들을 때마다 그 아파트 이야기 좀 해야겠네. 그 후로도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김순덕 할머니가 아들 부부를 혼내줬다며 속 시원해했지만 제가 아들과 화해하고 며느리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복수만 한 게 아니었구먼.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거였어. 역시 현명한 분이야.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돈보다 사랑과 교훈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파트를 돌려주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죠.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욕에 상처받았던 촌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지요. 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족 간의 응어리가 모두 풀리고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손주와 함께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엄마, 이거 며느리랑 같이 찾아냈어요. 엄마가 결혼할 때부터 쭉 정리해둔 거라고요. 아들이 건넨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왔던 가족 앨범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앨범을 펼치니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제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첫 걸음마를 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어머님 보세요. 아버님이 아들 첫돌 때 이렇게 해맑게 웃고 계셨네요. 며느리는 사진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던 저는 남편과 함께 반일하며 땀 흘리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고된 농사일이었지만 사진 속 제 얼굴은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비록 돈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어머님, 저희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앨범 속에 있었네요. 저희는 돈을 쫓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족 앨범 속에서 잊고 살았던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행복은 돈으로도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지요. 앨범을 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저희 가족은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에게 건넸던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떠나는 첫 번째 가족 여행이었지요. 엄마, 우리가 다시 가족 여행을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역에서 낡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아들 부부에게 과거의 고생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말이야, 너희들 어릴 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게 한이 돼서 밤마다 몰래 울곤 했어. 그때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소원이었지. 제 이야기에 아들 부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주는 제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그때는 밥을 못 먹었어요? 할머니는 돈이 많았는데도요? 그때는 할머니도 돈이 없었지. 하지만 우리 아빠랑 엄마가 있었으니까 괜찮았단다. 사랑이 있으면 돈은 없어도 괜찮아. 손주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저희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쫓느라 잊고 살았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되찾은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돌아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늘 아쉬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직접 담근 된장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가 신기하고 기특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며느리가 제게 배운 시골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준다니요. 며느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찌개 맛은 조금 서툴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진심과 노력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예요. 맛이 없어도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는구나. 내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아주 맛이 좋구나. 제 말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사랑으로 끓인 거예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는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제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 돈 많은 며느리가 아닌 진짜 딸이 된 것 같았지요. 서울을 오가며 아들 부부와 정을 나누는 사이 제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며느리와 함께 밭일을 하는 저를 볼 때마다 신기한 듯 쳐다보곤 했습니다. 아이고, 김순덕 할머니, 그 아파트 그거 진짜 팔아버렸다고? 그 비싼 걸 팔아버리고 아들 며느리는 혼내줬다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는 듯 묻더니 이내 제 사연을 듣고는 속이 시원하다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제 곁을 지키는 것을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왜 여기 있어? 아들이랑 싸운 건가? 아닙니다. 제가 엄마께 너무 큰 잘못을 해서요. 이제는 엄마 곁에서 평생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제 대신 며느리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김할머니. 복수만 한 게 아니었구먼.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거였어. 역시 현명한 분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서울의 잘난 며느리가 아닌 제 곁에서 밭일을 돕는 시골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저의 체면도 함께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오던 손주가 제게 일기장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혹시나 손주가 다시 찾을까 싶어 일기장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려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손주가 쓴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슈퍼히어로다. 일기장 첫 문장을 읽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는 순수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다. 저는 그날 밤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부부를 혼내주고 아파트를 팔아버렸던 저의 행동이 손주에게는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준 용감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원했던 인정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뿐만 아니라 손주에게까지 진정한 가치를 전달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빠랑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왜 아파트를 팔았냐고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가 진짜 부자라서 그렇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라서요. 손주가 쓴 일기장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복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흘려왔던 모든 눈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주가 쓴 일기장을 꽉 끌어안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들떠 있었지요. 엄마, 저희가 시작한 사과즙 사업 있잖아요. 대박 났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정직하게 만들고
마을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그럴 줄 알았지. 역시 우리 아들이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들이 돈을 잃고도 좌절하지 않고 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사업 성공의 기쁨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희한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들은 제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며 어머니의 이름을 딴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순덕의 사랑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만든 사과즙을 기부하고 저의 사연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전하겠다고 했지요. 저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고 제가 물려준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변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돌려주면서 돈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공동체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제 삶은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아들 부부한테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여행 다닌다면서? 아니야, 아들 부부가 사업 성공해서 엄마한테 집 다시 사줬대. 효자다, 효자. 처음에는 저를 깎아내리며 쑥덕이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찬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저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사랑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복수했던 그날 밤을 잊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서러움과 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돈을 쫓는 대신 사랑과 행복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제가 물려준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따뜻한 감동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아들 내외와 함께 밭일을 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농사꾼이 다 되어서 능숙하게 호미질을 하지요. 아들도 묵묵히 제 옆에서 땀을 흘립니다. 둘의 얼굴에는 예전의 초조함이나 불안함 대신 따뜻한 행복이 가득합니다. 작년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예전 저희 가족이 살던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낡고 허름해졌지만 그 집 마당에서 아들이 첫걸음마를 떼었던 순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었던 소중한 추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집 마당에서 흙장난을 치다가 엄마가 힘들게 일군 밭을 다 망쳐놓았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저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잡고 괜찮아. 다시 심으면 되라고 말해주셨죠.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엄마는 너에게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었어. 엄마는 너에게 사랑을 물려준 거였단다. 그 사랑으로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잃었던 가족의 정을 되찾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